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매우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번처럼 선명한 선거는 처음 봅니다. 이미 결판이 났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전국 사전 투표율이 26.69%를 기록했고 그 중에서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사전 투표율이 34.56%였습니다. 수도권에서 1위입니다. 이곳은 여당 대표 이낙연, 야당 대표 황교안 두 장수가 맞붙은 곳입니다. 유권자들께서 만사 제쳐놓고 투표장에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종로구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율이 금, 토,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난 얼굴을 하고 투표장으로 달려갔을까요? 이번처럼 선명한 선거는 처음 봅니다.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슴에 대고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이 낙원이었다고 생각하면 여당 찍고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이 악몽이었다면 야당을 찍으면 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고지순한 학자 출신으로 진정한 사법개혁자라고 생각되면 여당 찍으시면 됩니다. 조국을 다시 불러내어 복권시키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당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조국을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보고 그와 그의 일가족이 웅동학원 비리,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같은 온갖 비리 백화점의 운영자였다고 본다면 야당을 찍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가족 비리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며 임명권자에게 항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사법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당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칼을 들이댔던 헌법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야당을 찍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선거 끝나고 윤석열 총장을 거리로 쫓아내려면 여당 찍으면 됩니다. 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권력의 고름덩어리를 솎아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야당에게 표를 주면 됩니다. 한국은 이미 이 마지막까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허물어진 나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파적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양심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이미 문재인 정권 사람들로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야당의 선거 피켓인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 이 두 문구를 사용 못한다고 막아버렸습니다. 대신 여권이 들고 나온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은 괜찮다며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민생 파탄이 현 정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중앙선관위 덕분에 유권자들은 오히려 더 선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문재인당 찍으면 됩니다. 그것이 문재인당의 피켓이요 선관위가 괜찮다고 한 피켓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난 3년 민생이 파탄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민생 파탄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반 문재인당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당, 야당의 선대위 본부는 겸손한 모습, 낮은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선거든 유권자가 보기에 오만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막판 선거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다소 무능해 보이는 것은 참아줘도 오만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고 응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당은 어느 순간 겸손이라는 용수철이 끊겨버린 것 같습니다. 주말 범여권에서 나온 180석 압승론이 끊어진 용수철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일당은 확보했고 150석이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개혁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180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보셨겠지만 우리 선거에서 180석은 축복의 숫자가 아니라 저주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입에 올렸던 정당은 국민들에게 참담한 버림을 받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몇몇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게 나오자 그것을 근거로 여당 우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방역 실패로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 지지율이 3월 말 71%였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본인이 감염돼 중환자실 신세를 졌고 사망자가 1만 1000명에 달하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지지율이 72%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한 지지율은 감염 공포에 질린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현직 정부 수반에게 심리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언론사들도 지난 20대 총선 때 여론조사에 그렇게 속았으면서도 벌써 다 잊은 듯 또다시 여론조사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유권자보다 과거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선거 직전 조사는 물론이고 출구 조사까지 엉터리였던 불과 4년 전 실수를 잊어버리고 이번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기사들이 여당 우세입니다. 때로는 압도적 우세라는 말도 쓰더군요. 언론이 여당 우세라고 규정해버리면 막판에 자유보수 쪽으로 기울었던 중도파 부동층이 투표를 포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판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지표는 박빙이거나 오히려 야당 우세인 곳도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민일보가 경기대 빅데이터 센터 김택환 교수팀과 공동으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주요 격전지 6곳에서 게시글 52만 건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빅데이터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은 지난 2일부터 부정 감성어가 증가하고 금정 감성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고도 합니다. 황교안은 N번방 호기심, 키 작은 사람 투표용지 등 발언과 이 막말 후보 제명 논란이 다시 부정평가를 증가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 표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서울 강남 갑에서는 여론 주목을 받는 통합당 태영호 후보의 인지도가 사선 의원인 민주당의 김성권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주호영에게 쏠렸던 민심이 후반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부정평가가 증가하면서 통합당 나경원 후보와 초박빙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우세했으나 빅데이터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정 후보에 대한 부정감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을에서도 뒤지던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총 언급량에 있어서 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추세는 격전지에서 통합당이 뒤집기를 하고 있다는 쪽이 많습니다. 이 외부로 알려지면 오만하다고 할까봐 쉬쉬하면서 갖고 있는 내부 판단은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유권자들에게 지금 투표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7년이 송두리째 걸려있는 선거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가 코앞에 닥쳐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독일 경제학 박사 김종인에게 맡길 것인가 그러한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52시간제, 탈원전, 부동산 정책, 그것으로 국민이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당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 여민관 문 대통령 집무실에 마련됐던 일자리 상황판은 3년 전 딱 한 번 공개됐을 뿐 그 뒤로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을 만큼 일자리는 망했고 소득 주도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면 반 문재인 당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